저는 지금 서울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있죠. 이렇게 자유롭게 아침 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제 이름은 김선아입니다. 가명이에요. 진짜 이름은 아직 밝힐 수 없어요. 북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 때문입니다. 저는 7년 전 2018년에 중국 베이징 공연장 백스테이지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였어요. 백조의 호수 주연을 맡았던 북한에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엘리트 예술인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무용복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화장을 지우면서 생각했죠.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거울도, 이 분장실도, 이 모든 게. 공연이 끝나고 3시간 뒤, 저는 극장 뒷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번 돌아봤어요. 그 건물 안에 제 10년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탈북자들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제가 버린 건 단순히 직업만이 아니었어요. 10년간 쌓아온 커리어, 평양에서의 특권, 그리고 가장 아픈 건 가족이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요? 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냐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북한 예술인의 진짜 삶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 모든 걸 걸었던 한 여자의 이틀간의 기록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제 이야기는 2008년 평양 만수대 예술단에 입단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16살이었어요. 만수대 예술단. 북한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 앞에서 공연하는 북한 최고의 예술단이죠. 입단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에요. 평양에 집을 배정받고 배급도 일반 주민들보다 많이 받고 무엇보다 성분이 좋아집니다. 제 부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딸이 만수대에. 친척들이 다 모여서 축하 자리를 만들었죠. 저도 그때는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춤만 추면 되는 삶,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입단 첫날부터 느꼈어요. 이곳은 예술을 하는 곳이 아니라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걸.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일어납니다. 세수하고 정리하는 시간 15분. 6시 30분에 전원 집합해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경례하고 충성 맹세를 외쳐야 해요. 매일 아침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위대하신 수령님, 친애하는 장군님께 무한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아침 식사는 30분. 그리고 바로 연습실로 이동합니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기본기 훈련. 점심 1시간 먹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작품 연습.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개인 연습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의무예요. 쉬는 날, 1년에 명절 며칠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일요일에도 사상학습이 있어요. 노동신문 읽고, 교양 강의 듣고, 자아 비판 시간 갖고, 가장 힘들었던 건 감시였어요.
연습실 곳곳에 보이부 요원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돼요. 누가 연습에 불성실한지, 누가 불평불만을 했는지, 심지어 누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까지요. 한 번은 제 룸메이트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피곤해서 나온 한숨 같은 거였죠. 다음 날 그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사상 재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했어요. 한 달 뒤에 돌아왔을 때 그 친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눈빛이 죽어 있었죠. 그 후로 저는 아무 생각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무용수로서의 삶도 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춤을 출지, 무슨 음악을 쓸지, 어떤 동작을 할지, 모든 게 당에서 정합니다. 예술적 표현?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수령님을 찬양하는 안무 체제를 선전하는 동작만 허용되죠.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웃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우리식 사회주의야.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죠. 진짜 변화는 해외 공연을 나가면서 시작됐습니다. 2017년 5월, 저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벗어났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중국 순회 공연 단원으로 선발된 거예요. 해외 공연 단원으로 뽑힌다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감시를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출국 한 달 전부터 사상 검증이 시작됐어요. 가족 3대까지 성분 조사하고 과거 발언 기록 다 뒤지고 심지어 같이 사는 단원들한테 저에 대해 물어봤대요.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기 안에서도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보이부 요원 3명이 같이 탔거든요. 단장이 출발 전에 말했습니다. 동무들, 중국은 자본주의에 물든 나라요. 현혹되지 말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게 임무요.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하는 동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보고하시오. 서로를 감시하라는 얘기였죠.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부터 달랐어요. 너무 크고 너무 밝고 사람들 옷차림이 다 달랐어요.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화려한 색깔의 옷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서 받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베이징 거리, 고층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수많은 자동차들. 평양에도 고층 건물 있고 자동차 있지만 뭔가 달랐어요. 활기가 달랐달까요? 사람들 표정이 달랐어요. 평양 거리에서는 다들 조심스럽게 걸어요. 항상 누가 보고 있으니까 표정 관리하고 자세 바르게 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런데 베이징 사람들은 자유로웠어요. 웃고 떠들고 길거리에서 음식 먹고 핸드폰 보면서 걸어 다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해 보이지? 우리는 왜 항상 긴장하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위험한 생각이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5성급 호텔이었어요. 로비가 평양 인민대학습당보다 컸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침대도 2개, 텔레비전도 있고 화장실엔 욕조까지 있었어요. 우리는 2인당 한 방씩 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3명이 한 방을 써야 했죠. 서로 감시하라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야 했어요. 그날 밤 룸메이트 2명이 잠든 후 저는 몰래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 야경이었어요. 수많은 불빛들. 밤인데도 환했어요. 자동차들이 계속 움직이고 건물마다 조명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아직도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평양은 밤이면 암흑이에요. 전기가 부족해서 불을 꺼야 하거든요. 평양 중심가만 조금 밝지 대부분 지역은 칠흑 같아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 부러움? 아니면 배신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배웠는데 왜 중국이 더 밝지? 왜 저 사람들이 더 풍족해 보이지? 선아, 뭐해? 뒤에서 룸메이트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커튼을 닫았죠.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빨리 자. 내일 리허설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베이징 거리가 어른거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의문이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중국 공연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금지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오후 리허설이 일찍 끝났어요. 룸메이트 한 명은 물리치료 받으러 갔고, 다른 한 명은 단장 호출을 받아서 나갔죠. 방에 혼자 남게 됐어요. 그때 청소하러 온 호텔 직원이 있었는데 침대 위에 스마트폰을 두고 갔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간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인트라넷만 돼요. 우리끼리만 통화하고 우리끼리만 메시지 보내고 당에서 허가한 정보만 볼 수 있죠. 진짜 인터넷? 그건 상상도 못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마, 위험해. 걸리면 끝이야.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은 이미 그 폰을 짚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암호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이두라는 걸 눌렀어요. 중국 검색 사이트더라고요. 첫 번째로 검색한 단어. 북한.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사진들도 나왔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북한 주민 영양실조 심각.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상. 탈북자 증언.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정은을 검색했습니다. 최고 존엄을 인터넷에 검색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제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중국 사이트에서는 평범하게 검색되더라고요. 뉴스 기사들, 분석 글들, 심지어 비판하는 내용들까지. 원수님을 이렇게 함부로.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름 석자도 함부로 말 못해요. 항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라고 해야 하는데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했어요. 청소 직원이 돌아와서 폰을 집어들고 나갔어요.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낮에 본 그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배운 게 거짓말이었나? 아니야, 저게 거짓 선전이야. 제국주의자들의 모략이야.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자라고 있었어요. 다음 날 공연장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또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죠. 다들 배불러 보였어요. 아이들 볼이 통통하고 노인들도 건강해 보이고 거리에 거지가 없었어요. 북한은 아니에요. 평양도 장마당 주변 가면 꽃제비가 있어요. 지방은 더 심하다고 들었고요. 왜 우리는 더 못 살지? 우리가 제일 잘 산다면서 위험한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공연 2주일째 단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동무들, 누군가 호텔에서 외부 인터넷을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소.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수하면 선처하겠소. 그렇지 않으면 전원조사 들어갈 거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흔적을 남겼나? 하지만 제가 쓴 건 중국인 폰이었어요. 호텔 와이파이 기록을 뒤졌나? 아니면 누가 봤나? 그날 밤 3명씩 돌아가면서 보이부 조사를 받았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식은땀이 났어요. 김선아 동무 중국에 와서 이상한 생각 들지 않았소? 아니요, 동무. 오히려 우리 공화국의 위대함을 더 느꼈습니다. 그래, 인터넷 사용한 적 없소? 네,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당에 거짓말한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베이징 국가대극원 무대 제 인생 마지막 공연이 될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밤 도망치기로.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냐고요? 사실 하나의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난 한 달 동안 쌓인 모든 의문들, 모든 두려움들, 모든 희망들이 폭발한 거였죠. 결정적이었던 건 이틀 전이었어요. 공연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한 가족을 봤어요. 부모님이 아이 손을 잡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모습, 그냥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죠. 저 사람들은 자유롭구나. 감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생각은 제 머릿속을 지배했거든요. 탈출 계획은 간단했어요. 아니, 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공연 끝나고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치는 거. 그게 다였어요. 어디로 갈 건지, 한국 대사관. 중국어 한마디 못하지만 택시 기사한테 종이에 적어서 보여주면 되겠죠. 성공 확률? 몰라요. 실패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에요. 가족들도 연좌제로 끌려갈 거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했으니까. 그날 오후 분장실에서 준비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백조 의상을 입은 제 모습, 10년 동안 입어온 이 옷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눈물이 날 뻔했어요. 춤은 정말 좋았거든요. 무용수라는 직업도 좋았고요. 하지만 이건 제 춤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도 아니었고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됐어요.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춤을 췄어요. 평소보다 더 진심을 담아서 이게 마지막이니까
관객석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 인당 한 명 한 명이 자유롭게 이 공연을 보러 왔겠죠. 누가 감시하지도 않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예술을 즐기러 온 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자유롭게 춤출 수 있을까? 32회전 피루엣. 완벽하게 돌았어요. 마지막 피날레 동작. 팔을 활짝 펼치고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느꼈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구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어요. 무대에서 인사하면서 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나의 무대. 안녕, 나의 10년. 커튼콜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어요. 다른 단원들은 흥분해서 떠들고 있었어요. 성공적인 공연이었으니까. 저는 조용히 화장을 지웠어요. 무용복을 벗고 준비해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청바지에 후드티. 단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선아야, 왜 그렇게 입어? 다 같이 단체 사진 찍는다고 했잖아. 아, 맞다. 잠깐만. 거짓말이었어요. 단체 사진 같은 건 없었어요. 작은 가방에 여권과 약간의 돈을 챙겼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죠. 분장실 거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거기 비친 제 얼굴.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이야. 복도로 나왔어요. 극장 뒷문 쪽으로 걸었죠. 보이부 요원이 있었지만 공연 후 혼란 때문에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뒷문 손잡이를 잡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이징의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골목길을 따라 빠르게 걸었어요. 뛰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걸었죠.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지금쯤 눈치챘을까? 아니면 아직 모를까? 큰 길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손을 들었지만 택시들이 그냥 지나갔죠. 중국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랐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택시가 섰어요. 타자마자 미리 준비한 종이를 보여줬어요. 한국 대사관 주소를 한자로 적어 놓은 거였죠.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어요. 차가 움직이는 순간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일단 첫 단계는 성공이야. 하지만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가방 속에서 북한에서 받은 단체 핸드폰이었어요. 당연히 추적 장치가 있을 거예요. 꺼내서 봤죠. 단장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받으면 위치 추적될까? 아니면 이미 추적 중일까? 받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아니, 배터리까지 뺐어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식은땀 흘리고 계속 뒤를 돌아보고 2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어느 건물 앞에 섰어요.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요금을 냈어요. 북한 돈은 쓸모없으니까 중국 돈으로 바꿔온 게 있었죠. 조금밖에 없었지만 택시에서 내려서 대사관을 봤어요. 높은 담장, 철문, CCTV. 안전해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였거든요. 인터폰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설마 여기까지 와서.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보이부? 아니면 중국 공안? 인터폰을 미친 듯이 눌렀어요. 제발, 제발 받아주세요. 살려주세요. 한국말로 소리쳤어요. 북한 사람인 게 들킬까봐 평소엔 억양을 조심했는데 그땐 그럴 여유가 없었죠. 검은 차가 가까워졌어요. 20m, 10m. 그때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북한에서 왔어요.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제발 문 열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검은 차가 바로 옆에 섰어요. 차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내렸죠. 저는 대사관 문을 붙잡고 떨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중국어로 뭐라고 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가까이 다가왔어요. 끝났구나. 그때 대사관 문이 열렸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저는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죠.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직원이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그 검은 차는 아직도 거기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담장 너머였어요. 저 사람들 중국 공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긴 대한민국 영토예요. 못 들어와요.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나 살았구나. 해냈구나.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건 부모님과 동생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대사관 안전가옥에서 잠을 청했어요. 아니, 청했다기보다 기절했다고 해야겠네요. 꿈을 꿨어요. 평양집에서 가족들과 밥 먹는 꿈.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일주일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서류 작업, 신원 확인, 조사. 매일 같은 질문들에 답해야 했어요. 언제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북한에 협조자가 있습니까?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 혼자 결심했고, 혼자 도망쳤고, 아무도 몰랐다고. 가장 힘들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연좌제. 부모님과 동생이 어떻게 될지.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아 씨 아버지가 일반 주민이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강등이나 추방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도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강등이나 추방이 정도라니. 그것도 충분히 끔찍한 일인데. 밤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가족을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돌아가면 저도 죽고 가족들도 어차피 화를 입을 테니까.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 표가 나왔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면 국정원에서 나와요. 거기서 조사받고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적응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설명해줬지만 실감이 안 났어요. 한국, 대한민국,
남한, 북에서는 남조선 괴뢰라고 배웠던 곳, 미제의 앞잡이들이 산다고 배웠던 곳.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비행기 타는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머리를 자르고 중국에서 산 새 옷을 입었죠. 이제 김선아가 아니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베이징 거리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공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북한에서는 비행기 타는 사람이 극소수거든요. 간부나 특권층만 탈 수 있죠. 여기선 평범한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타요. 가족 단위로, 친구들끼리, 혼자서도. 이게 정상인 거구나. 우리가 비정상이었던 거지.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갔어요. 대사관 직원이 같이 가줬어요. 인천공항 도착하면 바로 담당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죠. 중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돌이킬 수 없어. 옆자리에 중국인 부부가 앉았어요. 신혼여행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죠.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줬어요. 오렌지 주스를 받았어요. 북에서는 오렌지 주스가 엄청난 사치품인데 여기선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요.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했어요. 자유의 맛이 이런 건가? 2시간 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드디어 한국이구나. 입국장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팻말 들고 서 있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니까 웃으면서 말했어요. 김선아 씨 맞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26해 동안 살았던 북한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에요. 가족이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이곳, 대한민국. 낯선 곳이지만 이제 여기가 제 집이 되는 거죠. 담당자가 제 짐을 들어줬어요. 가시죠. 긴 여정이었을 텐데 이제 쉬셔야죠. 공항을 나왔어요. 서울의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국정원 조사는 석 달 걸렸어요. 매일 같은 질문, 다른 사람. 진짜 탈북자인지 확인하는 거죠. 이해해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니까. 하나원에서는 석 달간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 대해, 자본주의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해 배웠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사 시간이었어요. 한국 전쟁이 누가 일으켰는지, 북한 체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북에서 배운 것과 정반대였거든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이게 진짜야? 우리가 그동안 속았던 거야? 하지만 증거들을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26년 동안 산 세계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하나원을 나와서 서울에 정착했어요. 정부에서 작은 원룸을 지원해줬고 정착금도 받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지하철 타는 것,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 은행 ATM 사용하는 것. 다 처음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였어요. 밤 12시에 혼자 편의점 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보고할 사람도 없고 의심할 사람도 없어요. 인터넷에서 뭘 검색해도 돼요. 김정은을 검색해도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읽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친구를 만나서 정치 이야기를 해도 돼요. 대통령을 비판해도 정부 정책에 반대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게 힘들었어요. 북한 학력은 인정 안 되고 경력도 쓸모가 없었거든요.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라고 하면 다들 신기해는 했지만 취직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말투도 문제였어요. 북한식 억양, 북한식 단어.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사람들이 제 말투 듣고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외로웠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죠. 다들 가족한테 가는데 저는 혼자 원룸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검정고시를 쳐서 고졸 학력을 땄고 대학에도 입학했어요. 무용가요. 다시 춤을 추고 싶었거든요. 이번엔 제가 원하는 춤을.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카페에서,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힘들었지만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2년 전 작은 무용학원을 열었어요.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거죠. 첫 수업 때 5살짜리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왜 춤추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자유롭고 싶어서 춤춰. 춤출 때 가장 자유로우니까. 그 아이가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한강공원에 나와요. 해 뜨는 걸 보면서 커피를 마시죠.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화려하지 않아요. 부유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자유로워요. 감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부모님과 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무사하기를, 건강하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잘 살고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믿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잃고 여기 왔어요. 가족도, 과거도, 정체성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들이 가진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말해줄 수 있어요.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